자, 12페이지 문제 4번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딱 봐도 소재는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에 대한 소재지. 그치? 자, 한번 요거는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까지 생각해 보면서 해봅시다. 반지름이 R1인 구 4개를 한 변의 길이가 4R1인 정사각형 틀 안에 들어가도록 배열하였다. 이때 구와 구 사이에 생긴 가장 큰 공극,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구를 넣으려고 한다. 자, 공극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의 최대 반경을 이번에 R2라고 하자. 4개의 R1 사이에 R2가 들어있다. 대신 최대 반경 그 사이에 들어있다. R1인 구와 R2인 구, 인구지. 인 띄고 구, 인구가 아니라. R1인 구와 R2인 구의 최대 반경비 R1분의 R2는 얼마인가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진짜 말만 해. 예전에 면접 문제라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 설명하시오야. 알겠지? 논술 문제에서는 건대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단답형으로 답안 작성하는 경우는 없어요. 건대는 상당수 문항 중에 1-1번 문제가 수리 문제 대문항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단답형으로 그냥 과정 없이 그냥 답만 쓰게 하는 문제가 간혹 있거든. 간혹이 아니라 주되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건 건대 문제만 그런 경우고 단답형으로 답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논술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설을 풀어야 돼. 술적 설을. 그래서 R1분의 R2인 R2의 B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 어떻게 구할까? 먼저 R2를 계산하면 되지. 계산할 수 있으면. R2 계산할 수 있어요? R2의 반경이 열심이야? 구해봐. R1분의 R2. 지금 요거 활용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것만 했어? 그럼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치? 여기 두 분은 그 아래쪽에 솔루션 포인트에 두 번째 그림 활용하고 있나? 자네는 두 번째 그림 활용하고. 이게 이화여대 문제로 출제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극과 극이야. 답안이, 학생 답안이. 틀리거나 맞거나 정답이거나 정답이 아니거나 딱 이 두 종류야. 중간 점수도 점수도 별로 없어. 거기 그림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했으면은 그거는 만점이고 거의 만점이고, 첫 번째 그림만 이용해서 문제 풀려고 시도하면은 거의 0점 처리돼 버리는 다. 그래서 논술 문제로는 굉장히 안 좋은 답안이야. 면접 문제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문제를 다루는 습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인 거야, 이거 자체가.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 꽤 복잡하지?
안 그래? 나만 그런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 풀기 하니까는 문제 풀기 시작하니까는 너는 떠들어라. 어? 난 누구하고 얘기하니? 자, 일단 잠시만. 왜 첫 번째 그림이 안 되는지는 이해했지? 이건 사실 문제풀이보다는 이제 다반영성법을 위주로 하는 거라서 문제풀이에서의 어떤 요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왜 1번으로 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기하 문제, 특히 공간도형의 문제를, 공간도형에서 이런 배열 문제를 할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단점이기도 해. 알겠지? 이게 습관적인 요소이고 조금 실수가 잦은 영역이기도 한데, 우리들의 이제 시선이나 혹은 기하학적인 어떤 도형들의 배치에 있어서의 시각적 착오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익숙하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보여지는 관점이 굉장히 보기 좋고 이 문제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어떤 단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눈에 그저 아름답게 보이거나 눈에 그 배열의 특징이 그냥 드러나 보이는 피상적인 형태, 그런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습관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이것이 분명히 공간에 대한 구의 배열, 상자 안에 공간의 구의 배열을 갖다가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차원 평면상의 문제로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2번처럼 1번의 그림처럼 해가지고 사이에 끼이는 구로 갖다가 바로 계산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 대각선 방향의 수직 단면으로 돌려서 문제 2번과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가운데 끼이는 구의 최대 반경의 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원래는 그 1번에서 그림과 같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걸 사용해 버리게 되면은 학생이, 그래서 요걸 이제 학생들한테 풀게 시키고 딱 봤을 때 첫 그림 그려놓고 이거 그려놓으면 이거 무조건 실패하는 답안이야. 다른 거 안 봐, 거의. 그리고 이거 그려놓고 답안 맞추면 더 이상한 사람이야. 그 두 번째 그림에서 요와 같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그린 거, 이렇게 끼어있는 상황을 그린 거거든. 근데 실제로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상자 아래쪽에 이렇게 닿아 있어야 반지름이 더 커지지, 최대 반경이니까. 그래서 두 구에 4개의 구지, 사실은 4개의 구에 접하고 밑면에 동시에 접하는, 알겠지? 그런 이제 구가 돼야 된다, 최대인 구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공간의 배열 문제를 갖다가 너무 단편적으로 평면화 시켜놓는, 내가 보기 편한 방향에서 그냥 단순한 평면화, 배열의 특징만을 보기 위한 그런 평면화의 문제로 문제의 소재에 따라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그걸 파고 들어간 문제고, 논술 문제로서는 사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쓰이질 않아. 응? 구의 성질을 하더라도. 이제 요것만,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갖다가 스스로 떠올리거나, 그래서 이제 공간의 공간의 어떤 배열 문제들을 생각할 때는 입체들의 배열 문제, 입체들의 배열 문제를 사실 공간 자체로 놓고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그렇게 자꾸 잘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볼 땐 정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날지는 몰라도. 내가 대학의 후배들 중에 아는 친구 중에 정말로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면은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 가끔. 실제 생활에서도. 여하튼지, 이런 이제 대각선 이 입체의 배열 문제를 다룰 때는 눈에 탁 띄는 어떤 방향성만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몇 번은 왜 논술 문제에서 이런 생각을 해도 좋아? 왜 논술 문제에서 이런 단순한 문제를 냈을까? 그런 의심을 해봐도 좋아. 알겠지? 그래서 다양한 방향이라든지 대칭축, 도형의 배열의 대칭축이라든지 대칭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몇 가지 방향에서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사용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문제에 대한 조건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습관 중에 하나야. 그런 습관들을 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배열의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없고, 배열의 문제는 상당수 이런 허점을, 공간상에서의 어떤 배열의 허점을 갖다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허점을 갖다 노리는 문제들이 꽤 많아. 자, 여기까지는 문제의 내용에 관한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보니까 뭐 간단하게 결과물은 나오셨죠? 거의 다 계산 끝났지, 이거? 그래, 안 그래? 계산하는 과정이었어?
자네는 어떻게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접근했어. 어떤 걸, 한 게 없어? 자네는 첫 번째로 접근했고, 자네는 두 번째로. 자네는 보자마자 그림 보고 왔더만. 그치? 이게 두 번째 그림 보고서 바로 골로 가서 계산하던데. 그것도 능력이야. 그래.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그냥 생각하다가, 두 개의 그림이 무엇인가 그러고 고민했던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그치? 예, 원래 그 솔루션 포인트를 안 주는데, 나중에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 넣어놨더니 계속 그것만 보더라고. 그거 안 주고 해야 재밌는데, 그래야 다 틀리는데. 근데 이거 애들한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내거든. 응? 애들 이제 수업할 때. 첫 시간에 다 공통적으로 내. 뭐 재수생이건 삼수생이건 뭐 백수생은 없었겠지. 근데 여하튼지 다 내보면은요, 처음 이제 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류의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9명이 틀리는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맞춘 게 더 이상한 사람이야. 맞춘 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정신 이상하게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지. 대부분 이렇게 풀거든. 습관 능력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좀 차지하고 실제 문제풀이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답안으로 작성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 무엇을 고려하면 써야 되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림 1에서와 같이 4개의 반지름이 R1인 4개의 구가 정사각형의 틀 안에 접하여 꽉 끼어 있다고 하자. 이때 대각선 방향의 두 구의 중심을 A, B라 하고 이 선분 AB의 연장선, 선분 AB의 수직인 AB를 포함하는 상자의 수직인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그림 2와 같다. 자, 그림 2로부터 두 개의 구의 중심 A, B의 중점을 D라 하고 A와 D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H라고 하자. 뭐 MN이라 하자. 또한 가운데 끼어 있는 구의 중심을, 최대 반경 R인 구의 중심을 그림 2에서 같이 C1이라고 하면, 그림 2에서와 같이 4개의 구와 밑면에 접할 때 반지름 R2가 최대가 되어짐을 알 수 있다. 자, 이때 AM의 길이는 반지름 R1이고 그 다음에 CN의 길이는 R2이다. 또한 AD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므로 대각선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나? 4루트 R1이었지? 그치? 4R1. 그래서 4루트 R1의 2분의 1에 해당하므로 AD의 길이는 4분의 1에 해당하므로 루트 2 R1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삼각형 ACD가 직각삼각형이므로 AC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이고 AC의 길이는 R1 플러스 R2이다. 또 CD의 길이는 R1 마이너스 R2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D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삼각형 ACD에서 AC의 길이의 제곱은 CD 길이의 제곱에 AD 길이의 제곱을 합한 것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러므로 AC의 길이가 어딨냐? R1 플러스 R2의 제곱은 CD R1 마이너스 R2의 제곱 플러스 AD 루트 2 R1의 제곱과 같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R의 제곱, R1의 제곱, 뭐 여기 정리하면 R1의 제곱, 2R1, 그래서 3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 마이너스 2R1, R2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서 하게 되면 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 플러스 2R1, R2 그래서 R2의 제곱, R2의 제곱 날라가고 전체를 이제 R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 뭐 없애고 여기 2R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에 4 그리고 2로 엮으면 2R1, R2 이퀄 R1의 제곱 그래서 양배를 R1의 제곱으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 R1분의 R2는 2분의 1임을 알 수 있다. 끝났지? 그치?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설명을 할 때야.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하학적인 그림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는데 왜 이 기하학적인 소재를 굳이 꺼내냐면 기하학적 소재의 답안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죠. 도해를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해.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림에다 지금 같은 첨자를 붙여. 그래야 내용에서 설명할 때 어떤 그림에 그림 1에 무엇, 그림 1에 점 무엇, 그림 1에 삼각형 무엇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쉽게 불렀을 수 있어. 그러면 그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답안상에서. 알겠지? 첫 번째 요령. 그림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해 가는가 하는 걸 연습하는 거.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무엇이 필요하게 어떤 걸 쓸 수 있게 돼? 이제 수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지. 있어야 되지. 기하학적 문제라고 해도 그것의 내용의 수학적 관계를 갖다 설명하는 데는 당연하게 수식들이 활용되게 돼 있단 말이야. 수식의 연습도 필요해. 세 번째로 이 관계들을 이거 수식만 이렇게 나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이것들의 인과관계라든지 각각의 상황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그치? 그리고 사실 이 맨 앞에는 뭐가 쓰여 있어야 돼? 문제에 대한 해석 과정. 그림 1과 그림 2에 대한 설명. 그림 1과 그림 2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왜 어떤 그림들인지 내가 무엇하고자 한 그림인지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수식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뭘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수식으로 다 표현 가능했던 거는 이런 수식의 표현 가능한 이유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수식이 원래 문제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는 알아날 뜻밖에 없어요. 정의된 게 뭐부터 정했었기 때문에 그래? 이 각각에 대한 기호의 정의부터 특히 이런 기하학적 문제라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문제에서는 점을 중심으로 점의 기호화와 그것에 대한 정의가 항상 먼저 답안에 쓰여 있어야 돼. 그림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림에다가 여기다가 중앙에다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의 중심이 아니라 사각형의 4분의 1 중심이라고 채점관이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림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야. 알았지?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워낙 추상화가 되어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는 그것에 함축된 의미들을 갖다 해석하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야. 우리들이 전시회 가서 그림을 보는 거하고 비슷해. 하나의 그림을 놓고 그것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나 전달되는 바가 다 다르게 나타나지? 수학적 그림도 그래. 수학적 그림도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딱 해놓고 A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누구나 다 이 원의 중심 A로 볼 것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대각선상의 하나의 원의 중심을 A1이라 하자라고 옆에다 말로 써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수학에서는, 그림에서는, 예술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그 모호한 그러한 그 접근 방식들을 갖다가 그 예술의 목적 자체로 삼지만은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의 전달에 있어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는 건 정확성에 초점을 두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갖다 여기다가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기호 정의 잊지 마라. 아까 전에도 요거 강조한 게 있을 거야. fx에 대한 정의라든지 보조함수 정의 같은 것들. 그림에서는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도해와 수식과 이게 되니까는 이런 표현이 다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기호와 같은 이런 무엇인가의 어떤 설명, 서술적 설명도 수식과 수식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 뭐뭐 이고 임으로, 이고 임으로, 이다와 같은 이런 서술적 설명을 위한 요소란 이런 것들도 수식 사이에 다 들어가서 채워져야 돼. 그리고 당연히 수식도 쓰여야 돼. 즉 기하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는
도해에 관한 그림을 활용하는 연습, 그 다음에 기호의 사용의 정의에 관한 연습, 수식에 관한 연습, 서술적 설명에 관한 연습, 이런 것들 3-4가지 요소를 다 점검 요소가 있어서 예, 기본적인 이제 연습 문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시로 본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로 나눠드리는 오늘 마지막에 과제로 나눠드리는 문제에서는 아주 간단한 내저번에 다각형,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저번에 관한 성질로부터 기하학적인 문제 하나와 그 기하학적 문제의 풀이를 근간으로 해서 수식 위주로 결과물을 내오는 수식 작성, 수식과 설명에 관한 연습 문제, 이렇게 소문항 2개로 구성된 문제를 드릴 거예요.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지만은 그래 조금 고민하시고 각각의 답안 작성에서 유의사항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답안을 한번 완성도 있게 한번 써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이 마지막 문항에서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는 건 없으시죠? 오늘